so too is this in AI. For many years, maybe 10, 20 years, we've been telling each other as if it's a joke that, hey, did you know 80% of the work in machine learning is data cleaning, 80% of data science is data cleaning. We say it like as a joke. But to me, if 80% of our work is preparing high quality data, then I think preparing that data is the core part, a core part of the work of a machine learning engineer. Now, the importance of data has been widely discussed, but what I would love to see is a shift toward making the way we approach data more systematic. And that's the importance of MLOps, which I'll talk a little bit more about later. 안녕하세요. 모질이들을 위한 AI 뉴스 모아이의 아크입니다. 얼마 전 3월 24일 AI 4대 천왕 중 한 분이시죠. 유명하신 앤드류 은 교수님께서 라이브를 여시고 MLOps 그리고 모델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 AI라는 주제로 인사이트를 같이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엄청나게 유용한 얘기들이 많았는데 같이 한번 내용을 보시죠. 먼저 앤드류 은 교수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 먼저 스탠포드에서 교수를 맡고 계시고요. 인공지능 쪽으로 지금도 가장 인기 있는 강좌들 여러 개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2011년, 12년쯤에 일을 하면서 그 유명한 AI 쪽에 1000단계 티어 3개 중에 하나, 구글 브레인을 공동 설립을 하셨고, 또 2014년에는 바이두의 부사장으로 가셔서 AI 팀을 리드를 하셨어요. 바이두 하면 중국의 구글이라고 볼 수 있고, 중국에서 가장 큰 IT 그룹이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가장 유명한 온라인 강좌 사이트 코세라도 이분이 창립을 하셨어요. 그리고 대표를 맡으셨었고, 그리고 딥러닝.ai라는 온라인 AI 머신러닝 쪽 강좌를 하는 사이트도 회장을 맡고 계시고요. 설립을 하셨고 물론. 그리고 1000억이 넘는 AI 펀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랜딩.ai라는 좀 더 많은 기업들이 AI 기술을 써서 생산성을 바로 올릴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 대표 경력만 적은 건데 하나하나가 정말 어마어마하시죠. 연구자로서도 교수로서도 기업인으로서도 투자자로서도 창업자로서도 대놓고 탑티어를 모든 분야에서 찍으신 먼치킨이시죠. AI 분야에서는 4대 천왕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 딥러닝.ai 혹은 코세라를 통해서 인공지능 강좌를 수강하고 이쪽 분야의 기초를 다지는데 많이 도움을 받곤 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3년 전에 여기 딥러닝.ai에 있는 강좌를 수강한 적이 있는데 가장 존경하는 교수님 중 한 분입니다. 만약에 인공지능 분야의 커리어에 진지하게 관심이 있으시면 저는 앤드류 은 교수님의 강의로 시작하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너무 강좌가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은 교수님이 오랜만에 라이브로 어떤 말씀을 나눠주셨는지 같이 한번 훑어보시죠. 1시간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요점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슬라이드 같이 보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모델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 AI로, 여기에서 MLOps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앤드류 은 교수님이 이제 같이 일하는 팀원들이랑 몇 년 동안 해오던 생각을 다듬어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라고 해요. 근데 듣다 보면은 얼마 전에 제가 안드레아 카르파티를 포함한 5명이서 클럽하우스 얘기를 이제 요약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랑 굉장히 겹치는 부분도 많고, 그러면서 역시 업계 최고수들은 비슷한 고민을 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 AI 시스템은 코드 더하기 데이터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시작하세요. 코드랑 데이터로 구분을 한 거죠. 코드는 여기서 모델을 설계하고 이걸 학습시키기 위한 학습 방법,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고, 데이터는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말하자면 문제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머신러닝 프로젝트의 예를 들면서 시작을 해주시는데, 은 교수님이 이렇게 좋은 예로 설명해 주시는 걸 참 잘하세요. 여기 보이시는 거는 제철소 같은 데서 철을 만들면 이렇게 두루마리 형태로 둘둘둘둘 말아져서 나오는데, 이 철을 생산할 때 나올 수 있는 분량을 탐지하는 시스템을 머신러닝으로 만든다, 이런 상황에서의 문제예요. 보시면은 베이스라인 시스템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 만든 버전이에요. 첫 번째 데이터로 학습을 시켜서 결과를 봤더니 정확도가 76%인 상황에서 정확도를 90% 이상으로 올리는 게 목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종류의 상황에서 실제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할 때 팀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공유해 주신 표예요. 아까 그 철 분량을 찾아내는 문제에서 베이스라인이 76일 때 몇 주 동안 한 팀은 모델을 바꿔서 개선해 보려는 시도를 했고, 한 팀은 데이터를 바꿔서 개선해 보려는 시도를 했을 때 모델을 바꾸는 시도는 거의 성과가 없었죠. 0%. 그런데 데이터를 수정하는 시도에서는 16.9%, 굉장히 높은 성과죠. 총 93%의 정확도를 달성할 수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뭐 솔라 패널, 서피스 디펙션 이런 다른 문제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고 공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데이터는 AI를 위한 음식이다 하면서 요리를 하는 과정에 AI를 학습시키는 방법을 비유를 했어요. 요리를 한다고 치면 조리를 하는 과정은 전체의 20%에 지나지 않고 80%의 시간, 대부분의 시간은 고품질의 재료들을 구하는데 쓰게 된다.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데도 실제로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20%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은 여기에 필요한 고품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쓰이게 되는데, 경험상 AI 연구의 99%는 여기 20%에 집중되어 있고 80%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준비하는 일에는 기껏해야 1% 정도밖에 연구가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머신러닝 프로젝트의 라이프 사이클을 간단히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제일 먼저 프로젝트의 스코프를 정하는 일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1차로 모으고, 그리고 모은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킨 다음에 학습시키다가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뭐가 잘못되어 있거나 하면 다시 돌아가서 또 데이터를 더 모으고 학습시키고, 그래서 괜찮은 모델이 나오면 그걸 실제 프로덕션에 배포를 하죠. 배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트레이너로 돌아가던가 아니면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으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레이블링에 컨시스턴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를 들어보시면 음성인식을 위한 데이터를 모은다고 생각을 해보죠. Today's weather.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음성을 데이터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받아 적어서 레이블링을 하게 되는데, 받아 적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하고 쉼표 today's weather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누구는 점점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누구는 음을 아예 빼고 적을 수도 있어요. 세 가지 다 데이터로 만드는 방법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 음성이 나왔을 때 일관적으로 이걸 하던가 이걸 하던가 이걸 하던가 셋 중에 하나를 꾸준히 하면 되는데, 세 가지 방법이 섞여서 나오면 일관성, 컨시스턴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희 회사도 음성인식을 하고 있어서 참 엄청 공감이 가는 예인데요. 네, 적는 방법은 정말 끝도 없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든 게 이구아나를 찾는 이미지 문제를 만들 수도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네모를 쳐서 여기가 이구아나야, 여기를 찾으면 돼 라고 레이블링을 하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겹쳐 있는 경우에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뒤에 있는 애는 꼬리까지 해서 여기까지가 파란색이야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가 다 이구아나잖아 이렇게 하나로 레이블링을 할 수도 있고, 이 세 가지 방법이 다 섞여 있으면 또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 일관성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풀고 머신러닝의 성능을 올리기 위한 크게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하나는 모델 센트릭, 모델 중심, 또 하나는 데이터 중심의 뷰. 모델 중심은 데이터에 노이즈가 있을 때 이것들을 다 잘 다룰 수 있는, 노이즈를 충분히 잘 무시할 수 있는 모델을 찾고 학습 방법을 찾고, 이렇게 코드랑 모델을 바꿔가면서 개선을 하자는 게 모델 중심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한편에는 데이터 중심 관점이 있어요. 데이터 중심으로 이걸 해결하려면 이때는 데이터의 일관성, 컨시스턴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돼요. 여러 가지 툴을 사용해서 데이터의 노이즈 자체를 줄이게 되면 이 데이터셋은 다른 여러 가지 모델을 쓰더라도 다 잘 돌게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코드는 고정해 놓고 이제 데이터를 개선해 가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셋 크기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데이터셋 크기가 작을수록 이 레이블 일관성 문제가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은 약간 제멋대로죠. 왜냐면 지금 굉장히 노이즈가 많은 상황이에요. 일관성이 깨져 있는 상황에 5개를 가지고, 이때 가장 이걸 잘 표현하는 곡선을 그리려고 하면 좋은 곡선을 그리기가 어렵겠죠. 이렇게 그릴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을 거고, 다음에 나올 X를 예측하는 곡선을 그리는 게 쉽지 않겠죠. 근데 똑같이 노이즈한 상태더라도 데이터셋 크기가 충분히 크면 그래도 어느 정도 다음을 예측할 수 있는 곡선을 좀 자신감 있게 그릴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데이터셋이 작을수록 레이블들이 노이즈한 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 반면에 데이터셋 크기가 작더라도 노이즈가 없으면 아주 일관성이 있고 깔끔하게 정리된 데이터들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다음 예측하는 곡선을 자신감 있게 그릴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에서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핵심은 데이터 레이블 일관성이 깨져 있는 것, 즉 데이터 레이블에 노이즈가 껴 있는 건 데이터셋이 그래도 사이즈가 크면 비교적 괜찮다. 근데 데이터셋 크기가 작을수록 머신러닝에선 이 문제가 심각하다. 데이터셋이 작으면 작을수록 데이터 일관성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구아나 찾는 문제에서 우리가 이구아나 사진을 500장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12%는 레이블이 좀 일관성 없게 돼 있어요. 노이즈가 껴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성능을 높이려면 이제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을 텐데, 하나는 데이터셋 크기를 늘리는 거고,
또 하나는 12%의 노이즈를 없애는 거죠. 이 두 가지 방법을 클로드 셰넌이라는 또 다른 천재가 계시는데 그분이 만드신 정보이론이라는 걸로 미리 효과를 측정해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 12%의 노이즈를 다 없애는 거하고 또는 또 다른 500장의 이구아나 사진을 찍으러 숲으로 가서 사진을 찍어오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쉽겠어요? 일반적으로 500장의 12%면 60장이잖아요. 60장을 일일이 찾아가서 수정하는 게 500장을 나가서 찍어오는 것만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노이즈를 없애는 게 낫겠죠. 그래서 데이터 중심 관점에서는 만약에 데이터셋이 10,000개 정도 이하라고 하면 아예 데이터의 노이즈를 없애는 게 훨씬 성능 개선을 위한 포텐셜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여기는 그래프가 왼쪽에 있는 Y축이 정확도고 오른쪽이 데이터셋 크기예요. 그리고 빨간색이 노이지한 데이터일 경우, 그리고 초록색이 깔끔한 데이터일 경우 이렇게 성능이 올라가게 되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노이지한 데이터로 여기 정도의 성능이 있다고 하면 이걸 만약에 우리가 클린 데이터로 수정하면 바로 이만큼의 게인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거랑 같은 종류의 성능 개선을 데이터셋 크기를 늘려서 하려고 하면 이만큼, 그러니까 거의 데이터셋 크기를 3배나 늘려야 같은 종류의 성능 개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노이즈를 없애는 게 그만큼 성능 개선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교수님이 예를 들어 주신 게 음성인식 엔진을 만들어서 학습시키고 배포를 했는데 뒤에 배경에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날 때 부웅 하고 엔진 소리가 뒤에서 깔리면은 음성인식이 유난히 안 되더래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모델 중심 관점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뒤에 있는 잡음을 제거를 해서 음성인식을 할까? 예를 들어 낮은 주파수의 소리를 없애고 필터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음성인식을 한다던가, 뭐 이런 종류의 접근이라고 볼 수 있겠고, 데이터 센트릭 뷰, 데이터 중심 관점에서는 어떻게 내 데이터를 수정해서 예를 들어 뒤에 자동차 소리가 깔린 데이터를 더 구한다던가, 혹은 데이터에 일부러 자동차 소음을 합성해서 데이터를 어그먼테이션, 그러니까 증강이라고 하죠. 데이터 증강을 한다던가, 혹은 레이블링에서 이건 자동차 소리가 났어요, 뭐 이런 식으로 레이블링을 추가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바꿔서 개선하자는 관점이 데이터 중심 관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팀은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시도를 모두 다 해보셨대요. 모델 중심으로 모델을 교체하거나 이제 튜닝을 하는 방법들, 혹은 데이터를 수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시도를 해보셨는데, 데이터 중심 관점에서 데이터를 수정하는 방법이 더 효과가 좋았다는 거예요. 에러 분석, 어떤 종류의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다, 이걸 먼저 파악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걸 해결하려면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바꿔야 이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분석을 하고 방법을 찾고 하는 과정이, 문제는 체계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의 엔지니어가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매번 찾는 거에 기대는 게 아니라 이 과정 전체가 시스테마틱,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여기에서 MLOps라는 새로운 포지션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게 이 오늘 앤드류 교수님의 전체 내용의 핵심 포인트예요. 이렇게 데이터의 일관성이 중요해지고, 데이터를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바꿔야 성능을 개선할 수 있냐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 이 과정을 체계적으로 MLOps가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오늘 얘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MLOps는 지금 완전히 새로 떠오르고 있는 포지션이고, 아마 용어 자체도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옛날 방식의 소프트웨어는 프로젝트를 정의하고 나서 개발하고, 개발된 게 배포되고 나면 배포 과정을 이제 DevOps라는 포지션이 책임을 졌는데, AI 소프트웨어에서는 데이터를 모으고 학습시키고 배포한 다음에 이 과정이 계속 뒤로 돌아가기도 해요. 중간에 문제가 있으면 학습을 다시 한다던가, 데이터를 더 모은다던가, 이 데이터를 바꾼다던가, 이 과정 전체의 MLOps라는 포지션이 이 내용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재미있는 주제가 나왔는데, 이제는 빅데이터에서 굿데이터로 가야 된다. 그래서 머신러닝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 일관적이고 고품질인 데이터가 있게 하는 것, 이게 MLOps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굿데이터, 이건 어떤 거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제일 먼저 일관적이란 게 어떤 건지, 일관적이 정의가 잘 돼 있어야 되고, 즉 아까 레이블링을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여러 사람들이 다른 규칙을 가지고 레이블링을 하면 노이즈가 낀다고 나왔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명확한 레이블링 규칙, 어떤 게 일관적인 거냐, 이걸 잘 정의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중요한 모든 케이스들을 다 이 데이터셋이 커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못 본 문제가 자꾸 나오게 되면 안 돼요. 중요한 문제는 다 데이터셋 안에 들어가게 보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배포가 되고 나면 실제 상황에서의 데이터가 다시 끊임없이 피드백이 들어가서 반영이 되도록 보장해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셋의 크기도 적절히 커지도록 관리를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굿데이터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장이자
오늘 주제에 대한 총정리라고 볼 수 있어요. 데이터가 일관적이고 고품질인 건 굉장히 성능에 중요하고 AI 시스템은 코드와 데이터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코드를 바꾸는 방법과 데이터를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데이터를 수정해서 개선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고 데이터가 고품질로 일관적이게 노이즈가 없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역할이 필요한데 이게 MLOps가 하는 일, 그리고 MLOps는 이 데이터가 개선되는 과정을 좀 더 체계적으로 시스테매틱하게 관리를 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최전선이 MLOps에 관한 툴, 데이터 센트릭 AI를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툴들을 만드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보이고 있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재미있는 예를 드셨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요새는 버전 컨트롤 툴들이 아주 일반적이어서 예를 들어 서버전이나 뭐 CBS 혹은 뭐 Git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뭐 개발자분들은 너무 잘 아실 텐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같은 프로젝트를 할 때 지금은 코드를 서로 공유해 가면서 이제 자기가 바꾼 부분과 상대가 바꾼 부분들을 같이 볼 수 있는 툴들이 많이 있는데 옛날에는 자기가 짠 소스 코드를 이메일로 보냈다고 해요. 서로 이메일로 공유하면서 자 여기까지가 내가 짠 거야 네가 좀 해봐 해서 다른 사람이 받아서 다 수정하고 나면 또 다시 이메일로 보내고. 근데 지금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과정이 약간 옛날에 개발해서 이메일 쓰던 이런 형태에 가깝다는 거죠. 지금 MLOps 툴들은 충분히 준비가 안 된 상태고 그래서 각 팀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그냥 그때그때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좀 더 이걸 잘 만들 수 있는 방법을 AI 커뮤니티 레벨에서 같이 준비하면 다음 단계로 가는 중요한 툴들을 같이 만들 수 있을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앤드류 은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핵심을 정리를 좀 해볼게요. 먼저 AI 시스템을 코드랑 데이터로 분류할 수 있다면 코드를 개선하는 것보다 데이터를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하고 효과적이다. 요새 나오는 최신 모델들은 다 고만고만하게 충분하게 좋다는 거예요. 이건 충분히 좋으니까 이걸 개선해서 얻을 수 있는 게인보다 데이터를 개선해서 얻을 수 있는 게인이 더 많고 중요하다. 그리고 또 데이터가 양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질도 중요하다. 빅데이터에서 굿데이터로 가는 게 필요한 시대. 그리고 데이터의 레이블링의 일관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만큼 노이즈가 끼고 작은 데이터셋일수록 더 이 일관성이 확보가 안 된 게 큰 문제를 일으키니까 데이터 레이블링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 데이터 전체가 질과 양, 일관성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게 실제 상황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게 데이터를 관리하는 역할인 MLOps의 역할이 크게 부상하고 있다.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문제 상황을 찾아내고 데이터를 개선하는 일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MLOps가 그 역할을 맡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MLOps의 툴들도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쉽지 않죠? 네. 앤드류 은 교수님의 영상을 직접 보는 것도 강력히 추천드려요.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고 우리 은 교수님 목소리도 워낙 좋으시고 영어도 참 전달력 있게 쉬운 영어로 잘 해주셔서 보시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크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영상을 직접 보시는 것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의 모아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